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27번째 강의,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소 운동, 그 중에서 간도와 독도, 그리고 국권소 운동의 하나인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4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17세기 후반 청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이 지역을 포함한, 즉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에 봉급령을 실시합니다. 자, 봉급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왕실이 태생한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선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겠죠. 무슨 소리냐. 바로 이 지역은 우리의 지역이다. 그래서 청왕실과 우리나라 왕실이 드디어 바로 협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경선을 정하는 협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로는 박권, 청나라 대표는 목국 등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정해졌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지역, 바로 이 지역, 즉 간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사실 이 지역에 우리 이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나라 황실에서 결국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들어서 이 토문강은 두만강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만강 이북지방 간도는 청나라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야. 송왕의 지류인 도문강이 토문강이야. 따라서 간도는 우리 거야. 그리고 대한제국은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이범윤을 시찰원으로 간도에 파견하기도 하는 거. 그리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승진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간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 1909년입니다. 1909년에 바로 간도 협약이 체결이 돼요. 그럼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낌 딱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나라가 애교권을 빼앗겼던 시기네. 맞습니다. 우리 대신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정을 해요. 그래, 청나라 니네 주장이 맞아. 토문강은 두만강이야. 따라서 이 토문강 이북지방은 청나라 땅. 그 대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거주는 계속 인정해줘라. 그 대신 우리가 너희들한테 간도를 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줘라.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탄광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그래서 상호 주고받았어요. 물론 일본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왜 손해보는 거? 일본은 야심이 있는 나라고 자기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주를 지나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중국 본토로 가고 싶은 애들입니다.
자, 이들이 중국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진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철도 경의선이 놔져 있죠. 경부선, 경의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철도를 쭉 해서 안동에서 봉천까지 가는 철도를 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다 차지하면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지역, 바로 이 간도라는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땅 되는 거 아니야? 응? 뭐 이만침이 다 지네 땅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다 먹으면. 자, 이런 속도를 감추고 1909년에 결국 간도 해벽을 체결해서 간도를 줬어요. 결과는 우리가 간도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문제죠. 거기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난 이후로 우리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간도는 우리 거야. 자, 충분히 여러분들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역, 독도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독도는 과연 누구 땅일까? 말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 땅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하도 지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우리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우리 땅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문서의 기록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지증왕이 이사구를 시켜서 어떻게 했다? 우산국을 복속시켜. 그럼 우산국을 복속시켰는데 우산국에서 보여. 정광태 노래처럼 백길 따라 200리의 독도가 보여 여기가. 그럼 그게 우리 땅이라 그러겠지 남의 땅이라 그러겠어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 이 옥기라는 섬에서 여러분들 158km 에이 너무 멀어 안 보여.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라든가 세종실록 지리지 신중국 동국여지 성남에서도 우리 영토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선시대에 보면 17세기 말에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일본 건너가서 야 니네들 왜 쓸데없이 독도나 울릉도에 와서 강치 잡아가고 난리야. 강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죠? 자, 옥저라고 하는 나라, 동해라고 하는 나라, 이 지역에 아주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반어피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 바로 반어피가 바로 강치, 바로 독도에서 여러분들 잡혔던 강치라는 그런 하나의 큰 그런 하나의 동물의 가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거 잡아가니까 안영복이가 가서 야 니네 왜 이래? 응? 이건 조선의 영토야. 그래서 확인 받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대 관련 자료도 보면 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많아요. 특히 일본 측의 그런 하나의 그 태정관 지령이 1877년인데 이 태정관은 메이지 정부의 이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기관입니다. 즉 내무성이에요. 내무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 1876년 여러분들 교과서 하단 부분에 있는데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 제작을 위해 각 지방에 관내의 지적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시행하도록 훈령을 내렸어요. 이럴 때 독도를 또는 울릉도를 포함시킬지 안 포함시킬지가 이제 고민일 거 아니에요. 이때 태정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독도 우리 땅 아니야? 울릉도도 우리 땅 아니야? 아니, 지네 나라 정부, 메이지 정부에서 그것도 태정관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결국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제국은 어땠느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10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과서 135쪽 우측 맨 위에 보세요. 울릉도를 을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부속도서로 정하며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그리고 2조에 보니까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에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 그리고 죽도, 그리고 석도, 돌섬입니다. 거기까지 관할한대요. 그럼 이 독도가 바로 누구네 나라 영토라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대한제국에서 이미 딱 이렇게 칙령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동쪽의 가장 아름다운 섬,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섬,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진 이 섬. 그럼 이런 일본은 이 독도를 왜 언제부터 지네 나라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근거를 보면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러일 전쟁 1904년입니다.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면서 결국 시마네현 고시 40%를 통해 일본 영토로 선언합니다. 근데 지네 나라가 20년 또는 불과 한 10여 년 전에 태정관 지령이나 신천지지에서 일본 영토 아니다, 지도에서 일본 영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네들이 이렇게 시마네현에서 지네 나라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놨다니까 말도 안 되죠. 논리가 안 맞잖아 지금. 물론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나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도 우리나라 영토고 지금도 우리나라 영토, 앞으로도 우리나라 영토로 계속될 것이에요. 물론 일본이 또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독도 지하자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지네 나라 땅이라고 굳고 주장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지키고 있는 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독도 갖고 여러분들 지네 나라 나라하고 쳐들어오면 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국권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크게 보면 두 운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병운동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애국개몽운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의병운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방식의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총 맞으면 아파, 아니면 죽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 투쟁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아야 될 건 저는 의병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병운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됐느냐면 위정척서 계열인 바로 유생들, 그리고 바로 민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구한말의 최초의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1895년의 을미의병은 바로 을미사변 때 국모가 시해를 당하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가부을미개혁에 특히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컸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단발령이 되는 겁니다.
단발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머리를 깎는 겁니다. 머리를 깎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불효를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털, 피부 하나 다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유생들, 여러분들 이 제천의 유인석이라든가 춘천의 이소원 같은 이런 유생,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 민중들, 특히 여러분보다 더 어릴 것 같은 이 아이의 모습, 이들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이 동학교도들 일부가 이 의병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여러분들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 권고 조칙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의병들은 해산을 해요.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은 할빈당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지속시켰습니다. 이게 부한말의 최초의 의병이었던 을미의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을사의병은 원인이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런 을사늑약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면함치익현 선생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에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했으니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갈진데 어찌 한번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지금 을사늑약 때문에 전직 관료였던 민종식이나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최익현이나 그리고 일반 민중이었던 신돌석. 지금 여러분들 돌석 그러면 돌석자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짱돌이죠.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거 평민의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을사의병을 일컬어서 본격적인 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최익현 선생은 전라도 태인에서, 민종식 선생은 충청도 홍주에서, 그리고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일대, 바로 여기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을사의병을 거쳐서 1907년에 군대도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도 퇴위를 합니다.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고조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병이 재편이 되죠. 거의 우리 민족이 거적적으로 의병을 일으킵니다. 거의 전국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여기 위에 바로 이 함경도의 이범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김수민, 그 다음에 민공호, 전기홍, 이강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의병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요. 13도 창의군의 총 대장은 이인영입니다. 이인영이에요. 그리고 역시 참모장으로서는 호의. 그리고 이들은 바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나서 바로 각국 영사관에 통지를 합니다. 자기들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발표하죠.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가 이끄는 선발대가 서울 근교까지 진격하지만 일본군의 공격과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붙인 사고로 인해서 결국 총대장이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볼 때 조금 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열심히 13도 결성돼서 서울 진격해서 쫙 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총대장이 집에 간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시에 이 유생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봉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건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춤도 중요하지만 효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은 신분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의병장이라고 해도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 출신이나 또는 전면 출신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런 하나의 이 의병의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도 유생 의병장들의 봉건의식이 한계이기도 해요. 물론 일본의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자,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의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호남 의병들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의병 부대는 국외로 이주를 해서 대일항전을 끝까지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만행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일본을 참 滅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의병전쟁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자, 일제히 한국 강점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훨씬 빨리 식민 지배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 하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독립전쟁으로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이 의병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할 수 있는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의 방법이 의병.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독립의 의지, 국권수호의 의지를 일본에게 보여줬던 의병들의 모습. 이분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맺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